정부가 주택을 좀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 효과는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리바게트의 가맹점들이 빵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문제 발생 배경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보통 오피스텔하면 혼자 살거나 2인 정도가 사는 걸로 보통 생각해 왔는데 한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좀 넓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된다면서요? 예,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우리 주거 형태 중에서 아주 해괴한 형태입니다. 우리 보통 건물이 있으면 그것이 주택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공장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좋게 보면 만능인데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피스텔에 집이 없는 사람이나 또 집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주거를 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피스텔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이게 주택이 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무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워낙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실상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85제곱미터 아래는 85제곱미터 이상에는 이 난방을 난방을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목을 이제 정부가 철회했다. 그러니까 현재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바닥에 난방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2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는 한 40평 가깝죠. 40평까지도 바닥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큰 평수에도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120제곱미터 정도 되면 약 한 3인 내지 4인이 살 수가 있다. 이게 정부의 오늘 상당히 크게 달라진 부동산 정책의 하나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규제로 묶여 있었는데 그 이유와 규제가 또 풀렸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도 노무현 정부가 당시에 바닥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하고 특히 2004년에는 아예 일체 바닥에 난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편법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특히 이제 탈세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쓰게 되면 정부의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그밖에 종합부동산세 여기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또 양도세 다가구 중과 여기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무실로 해놓고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세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바닥 면적의 작은 평수에만 바닥에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기준이 사실상 그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3명, 4명 또는 5명까지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안 내면서 그 사실상 주택으로서는 이런 형태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우려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심의 양질의 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인들 이런 그 오피스텔의 주거 변칙 사용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태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나고 젊은 청년층들이 기존의 주택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선호하고 예. 이런 마당에서 지금 이 젊은 층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영끌 부동산을 사게 되는, 그래서 부동산 불안정, 투기가 더 창궐한다, 이런 각도에서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파트를 뺀 비아파트의 대표적인 이 오피스텔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120제곱미터 같으면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에 30평대 정도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럼 오피스텔도 난방도 할 수 있고 취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4인 내지 5인에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젊은 층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이 없는 것에 대한 조급증, 예.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제도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는데 이건 좀 내용이 어려워서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제도인데요. 분양가라는 게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때, 새로 내어놓을 때, 우리가 뭐 토끼나 개를 키우다가 새로 새끼를 낳으면 그걸 분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도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때 가격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했죠.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제대로 돈을 못 받으니까 아예 공사를 하지 말자.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적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풀자. 이렇게 이제 그런 여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 일부 규제를 완화했어요. 특히 이제 고분양가 심사를 할 때 전체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근의 브랜드나 위치가 비슷한 아파트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평당 주거비, 평당 택지비 또는 평당 건축비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게 풀면 분양가가 너무 튈 수 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분양가를 완화했고요. 이제 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예. 이것도 용어가 좀 여전히 어렵죠. 예. 잘 뜯어보면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은 아파트도 아닌 것이, 일반 주택도 아닌 것이, 오피스텔도 아닌 것이 아주 작은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같은 거, 도시형으로 도시 내에 짓는 편하게 그냥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대목을 개편한 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이 돼요. 자, 지금 그동안에는 원룸 아파트는 반드시 방을 하나 이상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두려면 거실까지 하나 더 둘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평수를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늘리면서 방을 4개까지 둘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에 한 방당 평당 규모는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짜투리를 많이 내서 많이 쓰게 되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나누어서 쉐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게요. 이제 이 대목이 급격하게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저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싸게 빨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지금 이 기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볼 텐데요. 빵 공급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배송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왜 이런 걸까요? 네, 빵집에 가도 네. 빵 없는 집이 요즘 속출하고 있어서 세간에는 지금 빵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글까지 올라오는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빵으로 파티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소비도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저 파리바게뜨 점주들의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화물연대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파리바게뜨의 지점 숫자가 크게 많이 늘어났다. 네. 그리고 빵의 종류도 늘어났다. 차를 좀 많이 배차해달라. 그래야 근로자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차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딱 2대만 배차를 한 겁니다.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추가 배차된 것을 누가 갖느냐를 둘러싸고 근로자들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화물연대는 민노총 소속 또 한국노총 소속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2개 정차된 것을 우리가 더 좋은 코스를 우리가 가겠다.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면서 감정 대립까지 돼서 결국은 이제 화물연대 일각에서 아예 배달을 하지 않는 그런 파업 사태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SPC가 이 SPC 물류공장에서 나타난 일인데 던킨이나 뭐 베스킨라빈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없을지는 걱정이 되고 또 이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문도 올라왔다 보니까 이번 사안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빵은 사실 뭐 서양에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식으로 빵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빵이 사실상 파리바게트란 회사의 독점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리바게트 하니까 파리에 있는 빵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예. 수가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해외 생활할 때. 근데 그게 한국 빵집이더군요. 예. 한국에 옛날에 삼립식품이라는 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삼립 호빵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이제 회사를 좀 키워서 샤니라든지 또는 파리 그라샹 이걸 다 합쳐서 SPC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빵언니라고 김연경 선수, 아, 그렇죠. 네. 예, 김연경 선수를 저기 모델로 내세워서 또 어허. 주목도 끌기도 했죠. 흔히 동네에서는 파리바게트를 빠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굉장히 친근한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면 파리바게트 빵뿐만이 아니라 파리바게트가 사실상 그 지배하고 있는 샤니라든지 또는 각종 뭐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사태는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SPC 본사와 노조 또 운송회사도 SPC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책임이지 정말 가맹점주 거리의 그 어떤 동네의 골목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 그야말로 빵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는 날벼락을 맞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정부가 이 노사 파업 문제에 좀 그 신속하게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빵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화물연대,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양 분파가 지금 싸우는 형국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그 유명한 명언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김현미 전 예. 장관이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파리바게트 파업 문제에 좀 다른 대안이라도 밤새워 빵이라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대목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바로 이런 면에서 독점 체제를 가지고는 시장 경제를 참 끌어가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파리바게트의 빵이 이제 일방적으로 독점이 되다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멎으면 다른 데가 다 같이 먹게 되고 사실 파리바게트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제빵사와의 문제 또 점주와의 문제 또 그 공급하는 그 단가를 공급하는 물량을 특정 업체에 지정해 가지고 중간에 통행세를 받는다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음식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것인 만큼 좀 더 좀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경쟁사가 출범을 해서 좀 활발하게 경쟁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 초미의 관심사죠. 광주형 일자리의 첫 작품 캐스퍼의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사전 예약 시에는 서버가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캐스프라는 이 SUV 차, 그러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카인데 아주 작은 가벼운 SUV 캐스프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제품은 겉으로 보면 현대차 제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광주의 지역
어떤 커뮤니티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라고 그랬어요. 전라남도 광주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노사가수로 양보해가면서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서 국민들이 서로가 조금씩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좀 줄여가면서 근로 문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생산도 촉진시키는 이런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랜 기간 준비했다가 2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차가 나왔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캐스퍼의 비교적 가격도 이제 저렴하지만은 그 만든 방식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없는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고 또 거기다가 노사 분규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상생형 모델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캐스퍼에 관심을 가져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 판매를 국내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대리점을 통해서야만 됐었는데 비대면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동차 생산 방식과 판매 스타일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큰 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경형 SUV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 수요가 끊기게 되면 어쨌든 현대차에서 생산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대차 노조에서 그 물량을 또 양보하겠느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대목이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데요.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우선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현대차하고 비교한다면 이 광주형 일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한 30%에서 35%,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근로자들은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에서 또 지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아파트 특혜를 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이자를 대신 내준다든지 이래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그 차를 발주하는 현대차의 노조와 정면 충돌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회사가 많이 생겨서 현대차의 모든 물량이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가버리면 현대차의 임금이 떨어진다든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고 또 현대차에서도 노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대형 물량이라든지 아주 인기 있는 물량의 그 차를 생산을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형 SU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조금 지금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시장 장악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더더군다나 지금 전기차로 대전환 앞으로 이제 경유차나 화석연료차는 팔지도 못하는 네. 그런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광주형 일자리에 좀 통 크게 새로운 제품의 그 어떤 물량을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대목이 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